초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문재인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인터뷰에는 오마이뉴스 손병관 팀장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아주 콤팩트하게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제는 16개, 오늘은 7개. 모두 23개 인터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3번. 마지막 인터뷰 순서인데요. 그래서요. 네. 기네스북에 오를지 몰라요. 최다 연속 네. 인터뷰 기록으로. 네. 입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23번이나 네. 같은 인터뷰를 하시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23개 매체 기자들과 만나신 총평 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어쨌든 그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질문들도 있긴 하지만 네. 또 많은 질문들이 공통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질문을 거듭 받으면 네. 가면 갈수록 대답하기가 힘든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여럿이지만 답변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가면 갈수록 답변이 더 이제 네. 정리되고 더 나아질 법한데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23개 매체를 연거푸어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체들과 사실 이 매체들과 만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과 만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배당된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안 위주로 콤팩트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후에 그 논평도 내셨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4월 한반도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폭설인데요.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이후에 다음 차례는 북한이다. 이런 위기론이 나옵니다. 자금의 사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선제 공격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을 핵 폐기를 논의하는 그런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려는 네. 그런 징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압박해서 막으려는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쉽게 결행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전쟁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성명을 통해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16일 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예정인데요. 혹시 만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 저는 뭐 별도로 통지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오신다면 만나서 뭐 당부하고 싶으신 바는 없으세요? 어쨌든 미국의 최고위층이 방한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이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의 근간이고 우리 안보의 근간이죠. 우리가 북한과 이런 적대적인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또 북한 핵이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가는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핵의 폐기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과 미국 입장이 마찬가지고요. 그런 문제를 놓고 미국의 어떤 정상들과 네. 좀 긴밀하게 격이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와 동률이거나 혹은 오차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판세는 대세론이었는데 이것이 D-2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변화하는 여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뭐 제가 얘기했던 대세론도 저 문재인 개인이 대세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대세라는 것이죠. 저는 그 점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거는 정권 교체 후보냐 또는 정권 연장 후보냐,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촛불 민심이냐 또는 정권 연장을 바라는 부패 기득권 세력이냐, 이 대결 구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안철수 대표가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식돼 왔었기 때문에 지금 정권 연장 세력을 대리하는 그런 지금 위치로 옮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이제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대결 구도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선택도 더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바로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하고는 두 분이 사실 2012년에 같이 이제 정치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5년을 하셨고, 같은 당에 몸담았던 기간도 한 2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안 후보가 어떤 적폐 세력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외나무 다리에서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좀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안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자기는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시는지, 좀 이런 것들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과거에 저와 안철수 대표가 생각이 다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관계인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덧 안철수 대표는 저 문재인에 대한 반대, 이런 위치에 서다 보니 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 세력들의 어떤 대리인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권 연장 세력들이 자신들의 후보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 안철수 후보를 대리인으로 삼아서 정권 연장을 꾀하고 복권을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식의 변화가 저로서는 조금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분명해졌죠. 저는 촛불 민심과 시종일관 함께 해왔고 끝까지 또 함께 할 것이고,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촛불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내세우고 있는 그런 후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바로 당일에 사면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사드 배치된 입장도 바꾸고, 이제는 저쪽 세력의 지지를 받겠다라는 노골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두 후보께서 다 이제 집권하시고 나면 이제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두 후보가 집권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그런 개헌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도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개헌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촛불 민심이 바라는 것은 이게 적폐 청산이지 않습니까? 이 적폐 청산은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거죠. 이 적폐 청산이라는 것은 무슨 특정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배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박근혜 최수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그런 반칙들, 특권들, 부정부패,
적폐, 정경유착, 국가 권력의 사유화, 뭐 이런 우리 사회 아주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행태들, 또 그런 행태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나 문화나 관행들을 이번엔 조금 일소하고 대한민국을 조금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이제 촛불 민심인데, 이것을 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라는 것은 이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탄핵과 구속으로 끝내고 또다시 덮고 넘어가자는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는 이런 적폐청산을 놓고도 말하자면 전혀 다른 지금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언론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데이터 저널리즘 기관인 서울대 플랩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이 여론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언론들이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쓴다. 심지어 진보 언론도 그렇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언론이 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보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어떤 언론이든 또는 정치 세력이든 저는 그다음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런 어떤 세력들, 또 앞으로도 그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세력들은 정권 교체가 두렵고 또 저 문재인이 앞으로 만들어낼 그 변화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상 유례 없이 말하자면 모든 후보들이 오로지 반문재인이라는 기치 하에서 같이 이렇게 뭉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문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역사상 이런 선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네. 아니라 네. 오로지 반문재인이라는 그 슬로건 하나로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이런 선거는 처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또 거꾸로 말한다면 그런 그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바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네.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다. 네.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네요. 기득권 세력이 언론 안에도 있다. 이것은 동의가 되는데 진보 언론도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수 진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수가 어디 있으며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촛불 집회에 보수 진보가 따로 있었습니까? 오히려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고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하고 상식의 나라로 만들자는 것은 그것은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보수 진보를 나누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좌파다, 종북이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고 적대하고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로도 탄압하고 이런 것은 그동안 정권 연장을 쭉 꿰어온 그 기득권 세력들이 이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해왔던 하나의 못된 버릇인 것이죠. 예, 저는 이 보수 진보가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 같아요. 미래 대 과거. 자신은 미래고 다른 후보들은 좀 과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면서 촛불 대 적폐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신다는 느낌 받거든요. 근데 이 당내에서도 좀 많은 의원들이 적폐청산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냐. 좀 외연 확장을 위해 가지고는 좀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견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하지 말고 미래를 말하자라는 것은 지금 드러난
뭐 많은 적폐들을 그냥 듣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세월호 문제 듣고 넘어가자는 것이나 같은 거죠.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 차제에 제대로 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한 나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미래이죠. 그냥 세월호 문제를 듣고 넘어가는 것이 미래입니까? 그것은 과거를 지속시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냥 촛불 집회 이전으로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과거를 계속하고 싶은 그런 이렇게 주장이고, 오히려 적폐청산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그 주장이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고 저는 이 적폐청산이 이제는 조금 약간 식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구속, 그거 외에 우리 사회가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졌습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금 시작도 못한 거잖아요. 그 시작을 하기 위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정권 교체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프레임이라는 것이 미래를 여는 젊은 대통령, 뭐 그리고 예컨대 이제 상속자, 뭐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계속 그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은 이제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거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점이 실제 이번 선거판에서 큰 쟁점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무슨 유산, 상속, 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야말로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또 금수저로 쭉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정치권에도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꽃가마를 탔죠. 맞으면 이렇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네. 분이죠. 그런 서민으로서 삶을 살고 또 인권 변호사를 통해서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후보가 바로 저 문재인이라면, 안철수 후보는 그분의 품성이었다 하든 그분이 어떤 선한 의지를 가졌던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는 분. 네. 문재인 후보는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드셨다. 예, 뭐 예. 눈물 젖은 고구마와 함께. 고구마와 함께 사이다도 드셔야 되는데. 연정 좀 여쭤볼게요. 사실 대통령이 되신다 해도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소수파 대통령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국회 의석 구도를 보면 그런데요. 예컨대 그 소수파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연정에 대한 나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 전남 언론인 포럼 토론에서 정권 교체 대의에 함께하는 모든 정당 사람이라면 다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정당이 어디고 몇 자리 장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이런 것까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네. 놓고 절박하게 경쟁하는 이 선거의 와중에 언론이 끊임없이 연정을 질문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은 내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후보입니다. 나에게 정권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경쟁하는 이 정치 세력과의 연정을 지금 물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언론의 태도가 저는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우선 이제 약간 좀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이 연정이라는 것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말하자면 국회
해서 새로운 입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준 그 적폐들의 민낯 그것이 법이 없어서 생긴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법 다 있습니다. 좋은 헌법, 좋은 법 다 있죠.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그래서 우선은 국회의 입법까지 갈 것도 없이 대통령의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또 다시 입법이 필요할 때 국회 다수 의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또 정권 교체가 압도적으로 되면 될수록 저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저는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치판이 확 달라진 상황 속에서 다시 무슨 통합이든 정책연대든 연정이든 그때 가서 모색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연대든 연정이든 이렇게 놓고 본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나 연정 사항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석밖에 되지 않는 저 국민의당으로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정당 이쪽하고 연정, 연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정권 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될 때 어떤 돌파 방법이 있을지 하는 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혁진보 진영의 연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대연정과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인 건데요. 이를테면 진보개혁 세력 정당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까지 이제 이런 연대를 어떤 정책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탄핵도 우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도도하고 그것이 대의였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조차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죠. 과거에 참여정부 때를 우리가 되돌아봐도 초기에 우리가 소수 이 정당이었을 때 오히려 훨씬 많은 개혁 입법들이 우리가 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탄핵 이후에 우리가 가반수 정당이 되고 난 이후에 개혁 입법이 오히려 더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의석의 이 다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 많은 개혁들 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정당들과는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압도적 당선을 요구하셨거든요. 저희 2분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니 정리 마무리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드린 점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 때 인터뷰에서 대선 패배 시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명쾌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문 후보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굉장히 운명의 시간인데 똑같은 질문 드리겠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물론 뭐 당선된다면 뭐 그것으로 끝이고요. 또 만약에 그냥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그냥 정치를 끝낼 겁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저는 삼수 없습니다. 이번에 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말씀은 당선 인터뷰로 듣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